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북중러 정상이 처음 만난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대비도 이뤄졌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관람한 북중러 정상은 행사 내내 함께 움직이며 미국을 겨냥한 듯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승 80주년을 기념하는 80발의 예포가 발사됩니다. 헬리콥터 편대는 하늘에 숫자 80을 수놓았고天安门 광장에선 8만 개의 풍선이 날아올랐습니다. 참가 인원 2만 2천 명, 10년 전 열병식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밀착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왼쪽에는 김정은, 오른쪽엔 푸틴을 세우고 함께天安门 막루에 올라 행사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나란히 한자리에 모인 건 냉전 종식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북러가 함께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를 상징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시 주석은 강권에 굴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했을 법한 세계 평화를 수차례 강조해 언급하며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坚持走和平发展道路，与各国人民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란과 벨라루스 등 반미 국가 정상들도 열병식에 함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70분간 진행된 열병식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8만 마리가 날아오르며 마무리됐습니다. 북중러 3국이 한껏 존재감을 과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은 전 과정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중국 시진핑 주석 양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의 중국은 김 위원장 입국 때부터 오늘까지 각별히 신경을 썼고 시진핑 주석도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다는 김 위원장의 손을 꼭 잡으며 북중 관계를 과시하려는 듯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天安门 막루 뒤 광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차가 도착합니다. 귀빈을 맞이하던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이 나타나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에게는 특별히 더 오래 악수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상대방의 팔에 손을 올리는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행사를 생중계한 중국 국영방송 CCTV는 행사 내내 한데 뭉쳐다니는 북중러 정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왼쪽에 서서 기념 촬영을 했고天安门 막루로 올라갈 때도 맨 앞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고도로 연출된 듯한 북중러 새 정상의 모습은 오늘 열병식으로 과시한 중국의 군사력보다 더 깊은 인상을 전 세계에 남겼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듯 김 위원장이 단둥을 통과할 때부터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단둥으로 진입하던 시점엔 외신 기자들을 연행하며 김 위원장의 언론 노출을 차단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베이징역에 도착할 때는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등이 직접 나와 김 위원장을 영접했습니다. 중국 측은 베이징역을 사실상 봉쇄했고 북한 대사관까지 이어지는 도로도 통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소원했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과시하듯 시진핑 주석의 옆에 세웠습니다. 반미, 반트럼프 전선을 보여준 미국의 대화했을 때 뒷배로서 중국 활용 그런 측면에서 북중 모두 윈윈하는 모양새다. 미중 갈등 속에 몸값이 달라진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다자 외교 무대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환대를 받으며 기념 오찬을 마치고 나온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린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전용 리무진에 함께 타고 이동해 양자회담을 연 북러 정상은 오늘로써 3년 연속 정상회담을 가졌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방문해달라며 김 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오찬 행사 뒤 인민대회당을 나란히 빠져나온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서로 상석에 앉으라고 권하며 어깨와 등에 손을 올리는 친밀한 모습으로 함께 푸틴 대통령 전용 리무진에 올라탑니다. 곧바로 국빈관으로 이동해 1년 3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치하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형제의 의무라는 말로 두 나라가 혈맹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런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15,000명이 파병돼 그 가운데 2,000명 넘게 러시아를 위해 숨진 상황. 말 그대로 피해 빚을 진 푸틴으로선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북러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 두 정상은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서방의 비판과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북중러 3강 연대와 북러 동맹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회담의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문제, 그다음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일종의 견제로서 양국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의제가 되겠고, 중국 전승절이라는 최적의 무대에서 최고조에 이른 양국의 밀월 관계를 과시한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헤어질 때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은 채 포옹을 나눴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에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김 위원장도 곧 뵙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당분간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 기념식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자 외교 데뷔 무대인 동시에 12살 된 딸 김주애가 해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보이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북한 차기 최고 지도자의 선두주자가 국제적 데뷔를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에겐 김주애보다 몇 살 많은 아들과 그보다 어린 막내도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4대 세습을 위한 후계 구도가 벌써 유력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신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용 열차 태양호에서 내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로 앳된 얼굴의 김주애가 보입니다. 김주애는 환영식 내내 김 위원장 바로 뒤에 서서 자신의 서열을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외에 자녀를 데려온 것 자체가 처음이라 4대 세습을 위한 후계 구도를 외부에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10대 시절 김일성 주석의 다자외교 무대에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가문에 가까운, 여기 대해서 통과 지점이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후계자 확정보다도 좀 후계자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3년생, 올해 12살로 알려진 김주애는 3년 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이듬해 북한 열병식에선 김주애의 백마가 등장했고 할아버지 뻘인 군 장성들이 병풍처럼 둘러싸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44차례 김 위원장을 따라 군사 경제 일정에 함께했고 그 사이 북한 매체의 호칭은 사랑하는 자제에서 존경하는 자제로 격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엔 북한의 역점 사업인 원산 갈마 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장면이 공개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서서 어머니 리설주보다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 전승절 공식 행사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장만으로 이미 주목을 받은 만큼 김 위원장과 북중러 정상들의 행사에 관심을 모으는데 더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애가 공식 직함이 없어 후계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북한 차기 최고 지도자의 선두주자가 중국에서 국제적 데뷔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아직 김주애의 방중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는데 김정은 귀국 이후 기록 영화 형태로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2010년생 장남과 2013년생 김주애, 그리고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2017년생 막내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다른 자녀들은 물론 김주애 역시 직접 이름을 언급하거나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중국은 오늘 대규모 열병식에서 최신 무기들도 대거 공개했습니다. 전 지구를 사정권해준다는 핵미사일과 대기권 밖에서 상대의 공격을 요격한다는 방공 시스템, 그리고 무인 전투기와 잠수정까지 등장시켰는데요. 하늘과 땅 바다 전역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놓고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하늘 기자가 중국이 공개한 신무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군용 트럭 3대에 나눠 실린 거대한 미사일이 테난먼 광장을 가로지릅니다. 둥펑5C,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해 많게는 한 번에 10곳을 타격할 수 있고 속도는 음속의 수십 배, 사거리는 무려 2만 킬로미터에 달한다는 중국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멀리 날아가는 ICBM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 지구 어디든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인 둥펑 61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추정 사거리는 14,000km 이상, 사실상 미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00km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D 대함 미사일과 초음속의 회피 기동을 더해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둥펑 17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쥐랑3를 포함해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위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차세대 무인 무기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해저 드론이라고 불리는 18m 길이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은 정찰용을 넘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전투기와 유인기와 합동작전이 가능한 다수의 무인 헬기 드론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현장에 배치된 군용 로봇 늑대도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성능이 아직 노출된 적이 없지만 대기권 밖에서도 요격이 가능해 중국판 패트리엇으로 알려진 요격미사일 홍치-29 등 중국의 방공 시스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군사적 자신감을 대놓고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한 중국의 압박을 중국이 그냥 당하지만 않겠다.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올 때는 우리들이 응징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이번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를 옆에 세우고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질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눈앞에서 중국의 첨단 무기를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북중러 연대를 발판으로 다음 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술 핵 무기들을 대거 공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 베이징을 연결해서 각국 정상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은 일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필희 특파원, 이제 전승절 일정이 끝나가는데 북중러 3국 정상들이 또 만나나요? 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오늘 밤 8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9시에 만찬을 겸한 예술 공연을 관람합니다. 이 공연 역시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인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가 통제되고 삼엄한 경비가 계속되면서 김 위원장의 정확한 동선 파악은 어려운 상황인데 예술 공연이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 가까이에 끝나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엔 북한 대사관이나 귀빈관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열병식이 끝난 뒤엔天安문 광장의 인민대회당에서 오찬을 겸한 리셉션이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여기서도 맨 앞열에서 김정은, 푸틴 두 정상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열병식에 이어 다시 한번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강력히 연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리셉션 연설에서도 또다시 미국 일방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이어서 치른 것도 중국이 반미, 반서방 연대의 수장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외부 일정이 없는 동안 북한 대사관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고 하는데 김 위원장의 동선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북한 대사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이 모두 통제되고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조금 전에 둘러보니 대사관 주변 경계는 상당 부분 풀려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무는 동안 대사관의 경계를 강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경계가 삼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숙소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올해 초 보수 공사를 했고 최근에는 건물 외벽을 단장하는 공사를 하기도 했는데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밤 중국 귀빈 숙소인 다오이 타이에 머물지 아니면 북한 대사관에 묵을지는 예술 공연이 끝나기 전 북한 대사관의 경계 태세 강도를 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의 독특한 번호도 화제가 됐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 행렬을 보면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만 번호 형식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차량들은 일반적인 중국 번호판이지만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은 7 가운데점 271953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1953년 7월 27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데 북한에선 미국에 맞서 승리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7은 북한 내부적으로 승리의 상징어로 쓰이고 군가나 정치 행사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곤 하는데요.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 번호판을 드러낸 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했는데요. 우 의장이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고 말을 건넸고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의 짧은 악수,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간 카펫이 깔린 열병식 행사장, 해외 귀빈들에 이어 등장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눕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함께天安문 막루로 이동하고 우 의장도 다른 귀빈들과 함께 뒤를 따릅니다. 의전 서열상 김 위원장과 우 의장의 자리가 멀리 떨어져 공개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우 의장은 열병식 참관 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둘 사이엔 짧은 말도 오갔지만 몇 년째 단절된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 분위기는 냉랭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MBC와의 통화에서 북측 대표단이 우리 접촉을 피하는 기색이 확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접촉 안 하겠다는 자세가 분명했고 그 옆에 우리 대표단도 조금 떨어져 있기도 했는데 우리가 좀 접근을 해도 기본적으로 외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열병식 이후 이어진 연회장에선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김여정, 현송월 부부장도 함께 있었지만 자리가 꽤 떨어져 남북 간의 유의미한 접촉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최근 북한과 관계가 깊어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 의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러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전해줄 말이 있느냐고 먼저 묻기도 했습니다. 북한 측에 전할 말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원식 의장은 유네스코에 관련된 회의가 내년에 있을 텐데 그 계기로 남북한이 더 문화적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오늘 열병식과 관련해 특별한 평가가 없다면서도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나아가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민감한 정세를 감안해 원론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비핵화를 대화의 목표로 하는 우리와 핵무기를 더 고도화시킨 북한, 여기에 한미일 대 북중러, 서방과 반서방 연대가 다시 선명해진 상황은 남북 관계를 더 어려운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북중러 새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이 시작되자 결국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 대항할 공모를 한다는 표현을 쓴 건데요. 이른바 반미, 반서방 연대 움직임에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삼각연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하지만 열병식이 시작되자 결국 SNS에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를 제공했다며 시 주석이 이를 언급할지가 중대한 문제다. 또 미국에 대항할 공모를 하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겐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중국을 향해선 미국의 지원을 축소 해석한 것에 대한 언짢은 감정을, 그리고 제법 친밀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와 북한 정상이 반미 연대에 가세한 것에 대해선 묘한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뒤늦게 화를 낸 모양새지만 이미 언론에선 이번 열병식이 유일강대국 미국을 향한 저항의 메시지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It's about a new world order, as Putin and Xi describe it. A world order that is no longer l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전쟁의 기억을 이용해 미래 세대들에게 서구의 가치에 대항하는 예방접종을 했다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는 사이 중국은 동맹 강화에 집중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열병식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아니라고 한 가운데 주요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중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자들과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들로부터 반미 연대란 차가운 반응을 받은 상황에서 향후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 북중러 정상. 66년 전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에 섰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를 양옆에 세운 중국의 모습은 한미일과 북중러로 나뉘는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의 관심은 열병식 초반부터 나란히 등장해 함께 움직인 새 정상에게 집중됐습니다. 1959년 북한과 중국, 소련 정상이 만났을 때 김일성 주석은 주원라이 총리 옆, 마오쩌둥 주석의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섰습니다. 66년이 지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는 시진핑 주석의 바로 왼편으로 달라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을 김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경청하는 모습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양옆에 세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세계 평화를 위한 세력으로 정의하며 패권주의에 반대해 올바른 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绝不能重回弱肉强食的丛林法则。任何时候，我们都要坚持走和平发展道路。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다자주의, 국제법의 지배, 주권 평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대안적 질서를 주장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새로운 질서의 동반자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내세웠습니다.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과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러시아, 북한과 함께 반미 국가들을 규합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 등 서방에 전달한 것입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깊어지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 우리로선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북중러 3국의 협력이 앞으로 실질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질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북중러 3국 정상의 만남이 전후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 장면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2년 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아침부터 대통령실을 벗어나 경기도의 한 교회 앞으로 간 다음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을 순직해병특검이 포착했습니다. 이 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개신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가 있는 곳인데요.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왜 아침부터 용산을 떠나 이곳까지 찾아가 통화를 했을까 싶은데 이 통화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장환 목사의 통화가 이뤄졌고 이날은 최혜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1일 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10시 무렵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보통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야 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 중앙침례교회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순직해병특검팀이 확보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개신교계 원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40년 넘게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김 전 장관이 교회 부근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직후인 오전 10시 1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1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김 목사는 2주 뒤인 9월 17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1분 37초 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VIP 경로 당일에는 친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 목사의 교회를 찾아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순직해병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에게 김 전 장관을 만났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김장환 목사의 통화 내역에선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태효 차장, 당시 경찰청장, 그리고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이름도 수시로 숱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 김장환 목사의 통화 내역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는 17차례, 김은혜 홍보수석과는 6차례 통화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차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4차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차례 등장합니다.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철규, 나경원, 태영호, 이채익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들과의 통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도 각각 1차례와 2차례 통화했고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경 인사들과의 통화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종교특별위원장이었던 김회재 의원 등 당시 야당 인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수 정치인들에 편중됐습니다. 한국 개신교 거두로 불리는 김 목사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1월 김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 참석했던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나와 축사를 했고 계엄사령관을 맡게 되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들이 기도회에 모였던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객석에 앉아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안 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했다가 결국 내란 특검에 고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를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장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그리고 부회장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모두 김건희 씨에게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 본인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돼 순직 해병 특검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권성동, 신동욱, 주호영, 원희룡, 나경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정계와 교계의 최고 권력자들 간 네트워크가 부패를 낳는 정교 유착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 목사는 유력 정치인들과 전방위적으로 통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드러난 김건희 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선물을 건넨 시기와 장소, 그리고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샤넬 가방들과 함께 청탁 내용 등이 전달된 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에 통화도 걸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건희 씨가 감사 인사를 하자 통일교 측은 더욱 값비싼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도운 통일교 측은 이른바 투트랙으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씨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놨습니다. 첫 선물은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전 씨를 만나 김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800만 원에 달하는 샤넬 가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추진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몇 주 뒤 전 씨는 김 씨에게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3개월 뒤에 건너갔습니다. 가격은 더 비싸졌습니다.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일정을 피해 접선 날짜를 잡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같은 내용의 통일교 청탁과 함께 이번엔 1,200만 원대 샤넬 가방이 건너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7월 14일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건희 씨가 곧 전화를 할 거라고 알렸고 다음 날 김 씨는 실제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 인사를 들은 통일교 측은 그로부터 2주 뒤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 광진구의 호텔에서 건진법사에게 이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통일교가 추진하는 국제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예방하도록 해달라는 추가 청탁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전 씨는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전 씨는 총 8천만 원이 넘는 선물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씨는 실제로는 받지 않고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전 씨의 딸과 처제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계속해서 사라진 선물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에 전화를 걸었던 건 선물이 오갔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건진법사와 논의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그래서 통일교를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고 약속하며 통일교를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개입하고자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3월 30일 김건희 씨가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주어서 고맙다며 통일교 측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전 씨와 논의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 전 씨도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에게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전달하며 통일교의 은혜를 갚겠다. 통일교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넬 가방이 전달된 다음인 2022년 7월 15일에도 김건희 씨는 전성배 씨의 요청을 받고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방 등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접촉한 통일교 측이 전 씨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고 건진 법사의 전원이 김 씨의 실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속 선물을 건넨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을 두고 김건희 씨의 위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권한도 없는 김 씨가 정치 현안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시도도 김건희 씨의 요청에 따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넉 달 앞둔 2022년 11월에 역시 전성배 씨를 창구로 윤 전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를 전달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동원해야 할 인원수와 투표권 기준을 물었고 전 씨가 10,000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며 답한 사실은 앞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줄기차게 부하였던 군인들에게 내란의 책임을 떠넘겨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선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도 덧붙였는데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온갖 무속인들과도 가깝게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러는 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세 줄짜리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물으라며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메시지와는 전혀 딴판인 언행을 보여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명령 때문에 곤란에 빠진 부하를 비난했습니다.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출동한 군인들을 겨냥했습니다. 부대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해온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4월 재판에서 조 단장에게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며 신빙성을 흔들려 했고 조 단장이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책임을 자신에게 물으라면서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7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 결국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군 출신과 극우 기독교세를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남녀 4명이 흉기에 찔려 그중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생존자인 피자 가게 점주를 피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주택가.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가고 경찰관 한 명이 어디론가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잠시 뒤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급차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저쪽 처음에 났을 때 계속 지금처럼 사람들 엄청 서 있고 그랬죠. 오늘 오전 11시쯤 이곳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살려달라, 흉기에 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위치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위치 추적 끝에 도착한 현장에서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그 들것에 실려 있는 걸
걸 봤는데 그 다리에 상처가 되게 많이 있던 거. 30대와 40대 남성 2명은 심정지였고 2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은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정지였던 남성 2명은 사망했습니다. 여성은 치료 도중 숨을 거뒀습니다. 가게 앞은 경찰 통제선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유리창은 종이와 신문지를 붙여 내부를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피자 가게 점주인 이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피해자 중 1명은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나머지 2명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직원이었는데 부녀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가게 인테리어를 둘러싼 갈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가족 측은 인테리어 하자 보수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점주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숨진 본사 임원 유족은 점주와 인테리어 업체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면서 회사가 부당한 강요나 갑질을 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라고 또다시 질타했지만 일하다 죽는 사고는 또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은 곧바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건물 외벽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 구멍이 크게 뚫린 채 축 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이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출동 당시 추락한 노동자는 철골 구조물에 깔린 상태였습니다. 이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50대 중국인으로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일을 하다 거푸집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는 GS건설. GS건설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사적 특별점검을 시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추락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층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14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모와 추락 방지용 벨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주의, 안전제일 문구가 무색합니다. 구급차가 2대 와가지고 모셔가는 거 봤어요. 근데 너무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안전조치를 주문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총 138명. 하루 이틀에 1명씩 일하다 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일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팔아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죠. 한 가게의 잘못이 전체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까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관광지에선 식당, 숙소 할 것 없이 여전히 바가지 요금이 극성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횟집. 최근 한 손님이 카드 지갑 크기 용기에 담겨 있는 해삼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평소 횟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양인데 7만 원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해삼 가격은 시가로 표기돼 있었는데 바가지 논란이 커졌습니다. 말이 안 되지. 누구 해삼 2-3마리에 그 7만 원인데 어딨노? 그거는 엄청 비싼 겁니다. 가게가 있는 지역까지 평소 바가지가 많다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근데 완전 속이 쳐불나지. 메뉴판 그렇게 보면 정액대로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바가지 여기 통용이 안 되고. 이례적으로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그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나
비싸게 나오고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요? 결국 관할구청이 점검에 나섰는데 판매가를 가격표에 적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자 식당 측은 시가로 표시됐던 해삼과 멍게, 낙지를 아예 메뉴판에서 빼버렸습니다. 부산에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26일 부산서 열리는 국제 록 페스티벌.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 관광객이 2박에 30만 원으로 인근 호텔을 2달 전 예약했는데 며칠 뒤 호텔에서 성수기 가격을 달라며 재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한 3배 정도 이렇게 약간 비슷하고 보시면 되죠. 재예약을 하셔야 되면 50만 원 나올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친 호텔은 해당 예약을 맘대로 취소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거 보려고 미리 숙소도 예약을 하고 정상 결제도 이미 다 했는데 그냥 강제로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오는 11월 인근 숙박업소 가격은 벌써 하루 100만 원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바가지 문제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비싸더라도 미리 가격만 표시하면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매번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강릉은 여전히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를 맡는 해경 함정까지 급수 지원에 투입됐고 이제 곧 시민들에겐 생수 배부가 시작되는데요.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가 사용하는 안인항에 동해해경청 소속 오천이람 삼봉호가 들어옵니다. 독도 경비 업무를 주로 맡는 5,000톤급 함정이 강릉 지역 급수 지원에 나선 겁니다. 대형 함정의 물탱크와 소방차 4대를 동시에 관으로 연결해 강릉 홍대 정수장에 공급할 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강릉의 가뭄 상황이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면서 해경 함정까지 소방차 급수 활동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600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삼봉호는 이틀 동안 급수 활동을 벌이는데 멀리서 물을 떠와야 하는 소방차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600톤을 저희가 소방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함정에서 육상에 있는 소방차로 이제 넘겨줘서 물을 이송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강릉 아이스아레나 주차장이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생수병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 시민들에게 생수를 배부하려고 했지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3일하고 4일에 읍면동 배부 장소로 배부하고요. 5일날 읍면동 계획에 따라서 시민 1인당 2리터씩 6병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3% 선까지 떨어지며 극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급수와 생수 배부 활동 역시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12년 동안 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땅은 그동안 32조 원이나 올랐고 차익은 건설사와 집주인에게 돌아갔는데요.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개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수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75평형이 130억 원에 거래됐을 만큼 초고가 아파트로 통합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LH 땅이었습니다. LH가 옛 외국인 주택 부지를 민간에 통매각하면서 재개발된 건데 평당 가격은 3,3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부지는 모두 1,140만 평. 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동안 땅값은 32조 원 이상 올랐고 차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집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렸을 것이고 공공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LH는 택지를 개발해 판매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택지를 잘 팔고 비싸게 팔고 그래야지 이제 그 LH 공사가 유지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주 출범한 국토부 LH 개혁위원회는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지 임대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건물값과 땅값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아파트는 건물은 개인이 갖고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LH는 매달 3, 40만 원 수준의 토지 임대료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땅값이 빠지다 보니 아파트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주변보다도 한 5억 싸죠. 5억은 땅값으로 보면 돼요. 그러나 이미 부채가 160조 원을 넘어선 LH가 공공 분양을 계속하기 위해선 토지 임대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LH개혁위원회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산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서버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아끼려면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냉각 시스템을 위해 기업들은 바다를 또 아예 우주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액체가 가득 담긴 수조 안에 서버가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랜선과 전원선을 뺐다 꽂아도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유에 서버를 담가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은 냉각유를 순환시키는 것만으로도 온도를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기의 35%를 아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1년에 쓰는 전력은 25기가와트시로 인구 2만 명의 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의 40%가량은 서버에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냉각 문제를 해결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자사 냉각 시스템 판매를 위해 기술 인증을 해주지 않는 게 상용화의 걸림돌입니다. 액침 냉각을 사용하면 엔비디아 같은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가 주도권을 액침 냉각하는 데 뺏게 됩니다. 방수 설비를 갖춘 AI 데이터 센터를 바다 속에 설치해 해수로 열을 식히는 방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5월 울산 앞바다를 모델로 해 실험을 해봤더니 AI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38%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나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실험을 했는데 서버 고장률이 육지의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구글은 아예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영하 270도, 혹한의 우주에서 열을 식히는 것은 물론 24시간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전력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세대 냉각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AI 강국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78년 전 오늘은 일본의 방송 호출 보호를 쓰던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로부터 독자적인 호출 보호를 부여받은 날입니다. 이 날을 방송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방송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1947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독립적인 방송 호출 보호를 사용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방송의 날. 화두는 네거티브 광고 규제 등 방송 광고의 규제 완화 도입입니다. 넷플릭스 등 OTT나 유튜브엔 아무런 규제가 없지만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방송 광고의 종류를 7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제한돼 있고 조제 분유는 모유 수유가 감소할 수 있다고 금지돼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들은 과거 지상파 독과점 시절에 만들어졌던 규제에 여전히 갇혀 있고 방송사 대부분이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10년 새 반토막이 됐고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기반마저 무너졌습니다. K 콘텐츠 대부분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외국 자본에 심각하게 종속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 광고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 편성 등 낡은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우리 방송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가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로 금지된 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껏 방송사는 허용을 최소화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사의 콘텐츠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살피겠다며 최근 공포된 방송 3법이 제도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과 여야 의원들, 안영준 MBC 사장 등이 참석해 낡은 규제 청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방송의 날을 맞아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제52회 한국방송대상 뉴스 보도 부문에 MBC의 노상원 수첩 전문 연속 보도가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사회팀 이재욱, 고병찬, 이혜선, 송정훈, 이승지 기자는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전문을 최초로 확보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한국방송대상 대상은 MBC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수상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미국 원정 평가전에 대비해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교체 여부가 관심이었던 주장직은 그대로 손흥민 선수가 맡게 됐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K리거와 손흥민, 김민재 등 해외파, 그리고 혼혈 선수 카스트로프까지 합류해 뉴욕에서 첫 훈련을 가진 대표팀. 최근 홍명보 감독의 주장 교체 시사 발언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듯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들과 면담을 가졌다며 변함없이 주장은 손흥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에도 주장 원장을 차게 될 손흥민은 특유의 유쾌함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와가지고 퀄리티 진짜. 회복 훈련을 하면서도 동료 후배들과 장난을 치는가 하면 몸개그까지 선보여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외국 태생 혼혈 선수로 처음 발탁된 카스트로프도 빠르게 팀에 녹아들겠다며 진지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흥민이 형을 비롯해서 또 고참 형들이랑 또 좀 서스럼 없이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팀은 이적이 불발된 오현규와 배준호까지 합류하면 본격적인 미국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은퇴 후 예능 프로그램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김연경이 친정팀 흥국생명과 맞붙었습니다. 팬들 앞에 처음 선 신인 감독 김연경의 모습 어땠을까요?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몰린 팬들 앞으로 버스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표승주, 김나희 등 은퇴 선수와 방출생이 모인 필승 원더독스 선수들이 등장하는데요. 감독 김연경을 보려는 팬들 정말 설레는 것 같죠? 여자 배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고 감독도 당연히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더독스 파이팅! 마침내 김연경이 나타나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체육관을 메워주시고 계시고 저희 선수들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신인 감독 김연경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정팀 흥국생명을 상대로 한 첫 직관 경기. 엄지를 지켜 세우다가도 어설픈 플레이엔 호통도 마다하지 않는 김연경. 간절함으로 나선 선수들과 함께 진심으로 임한 감독 데뷔전 결과. 이달 말 첫 방송된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도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US 오픈 준결승에 진출한 뒤 또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서 캐대언 춤을 췄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낮엔 아직 여름처럼 덥습니다. 여름철 소나기도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고요. 오늘 충남 금산의 모습을 보시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밤까지는 강한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서부에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고요. 영동 지방에도 비가 내릴 텐데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가뭄을 해결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엔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8도, 속초가 25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당분간 영남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청주 25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사나 관상가, 도사, 소수종교 관계자들과 얽혔던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또 이상한 얘기를 했죠. 계엄에 참여한 군인과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손바닥에 왕자까지 쓰고 다녔던 사람이 뭘 한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뭐가 됐든 그에 앞서 사과부터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